됐죠? 네. 자, 수업 진도를 확인해 보니까요. 오늘은 58페이지 학습 목표가 301번째예요. 301번째. 우리가 논어에 들어가 있는 신표간자만 1353자인데요. 한 300자 정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한 1000자 정도가 남은 셈이에요. 4분의 1 정도 했다고 봐야 되나요? 4분의 1? 좀 못했나요? 유리판이 지나가지고요. 선명하게 글자가 잘 안 나오는데요. 검은색 보드마커가 새 걸로 하겠습니다. 자, 흔히 쉐렁이라고 하는 글자죠. 요 글자는 선문에서요. 10자 3개가 합쳐진 글자로 봤어요. 설문에서 이 글자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33이라는 글자거든요. 근데 그 형태를요, 이 33자에서 그 형태를 늘려가지고 만들어진 글자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소전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됐죠, 이렇게 소전에. 소전은 설문이 소전자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소전자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전자형이 보이는 이 십자처럼 보이는 이 형태 세 개예요. 이 세 개를 보고 이 글자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문의자의 견해를 쫓아서요. 한때는 이 10자 3개가 합쳐져 가지고요. 30이 사람이에요. 30이라는 의미가 사람의 한 세대를 사는 데 있어서 기간으로 보고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구글을 하는 본지 들여다본 지 한 5년 됐나요? 구글에 보니까 일본이나 중국자를 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근문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10자가 될 수 있는 글자는 아니거든요. 이런 거에. 그래서 이걸 10자하고 연결시켜가지고요. 10자 3개가 합쳐진 33자를 늘려서 표현된 글자가 아니라 달리 봐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이게 뭐이냐? 바로 이 형태에서 이렇게 갖다가 원래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거기다 나무 목자를 붙인 글자의 본자예요. 본자. 이게 나무 목자를 붙였기 때문에요. 나무 관련된데 나뭇잎 엽이라는 글자이고 뭐 또 책에 따라서 모진나무 잎, 엽, 섭 뭐 이런 식으로도 삽 이렇게 표기된 책도 있고 그런데
나무 목자를 붙이는 나무 입자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책에 보면은 교재에 보면은 오른쪽에 싹이 움트는 나뭇가지인데 싹이도 잎사귀가 움트라고 하는 모양을 갖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글자도 후대로 오면서요.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옛날에는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옛날에는 생물을요. 학문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물을 갖다가 동물과 식물로 구분한 거예요. 식물도 다시 크게 구분하면은 목본식물하고 초본식물로 구분하죠. 목본식물하고 초본식물로 구분하는데 여기에 목자가 나무 목자고요. 여기 초자가 풀초자 아니에요? 목본식물은 나무를 말하는 거이고 초본식물은 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구분을 갖다가 분명히 하지를 않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 나무를 풀로 보기도 하고 풀을 나무로 보기도 하고 뭐 하는 상황이에요. 특히 나무를 풀로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 가운데 산소유나무, 수유나무 소자라든지 소유나무 유자 이런 글자들이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뜻 자체가 소유나무 해가지고 나무란 텐데도 붉을 유자가 소가 되면서 초자에 의해서 수유나무들 어딨잖니? 이 글자의 고자가 바로 이 글자고 이 글자를 간략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 글자 이렇게 붙였는데도 자 수유나무 유자도 마찬가지예요. 수유나무 유자도 나무임에서도 불구하고 풀로 얘기들이 풀로 표현한 글자가 칡갈자 이런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칡이 나무예요. 어찌 갈자가 음역하라면서 이 글자에 의해서 뜻이 칡이 되는데 칡이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 근데 풀을 갖다가 풀로서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이 됐을 때에 칡나무나 칡덩굴이나 등나무 덩굴이 서로 얽힌 상황을 갖다가 갈등이라고 할 때 쓰는 갈자인데 등나무 등자도 마찬가지예요. 등나무 등자. 등나무는 나무를 볼 수 있는데 칡은 완전히 근데 동물로 만든 돌아가. 그렇지 위에 자라는 거 보는데 뿌리 쪽을 봐야 돼. 뿌리 쪽을 먼저 시골에 장터 같은 데 가가지고 칡집자도 팔고 그러신 분들 칡큰 뿌리 갖다가 놓고 이 파도가 이렇게 들다 보면 나이테도 보이고 그래요. 그렇게 자꾸 보여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대로 설명한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반면에 풀인데 나무로 이제 취급하는 거. 이건 나무인데 풀로 취급하는데 대나무. 그렇죠. 대나무 같은 경우고 세상에서 가장 큰 풀이 뭔 줄 알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풀. 고사리? 갈대.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가 풀이에요. 풀. 근데 바나나 자라는 거 가서 보면 나무로 보지 그 풀로 안 본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학문적으로 목본심과 초본심을 구분하지 않고 막 썼던 거예요. 근데 뭐 그것이 옛날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한테도 바나나를 풀로 보지 않고 나무로 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바나나 잎사귀 같은 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밥 같은 거 그 연잎에다 싸서 그러듯이 동남아시아 사람들 바나나 잎에다가 음식 싸가지고 익히고 막 그런 걸 방송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잎사귀로 생각하니까 풀잎도 있어 그러니까 풀을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날 문자로서 이제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여기다가 다시 풀을 더 붙여가지고요. 그러면서 나무나 풀의 모든 잎사귀를 뜻하는 글자인데 요것과는 달리 오늘날 이 글자는 그냥 잎, 엽 또는 잎사귀 뭐 그런 식으로 해요. 지친 거인데 같은 데서 나온 글자예요. 같은 데서.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요 글자는 설문에서요 30과 연결을 쓰여서 왔기 때문에 30살로 한 세대가 이루어진다고 해서요 세대를 뜻하고 그 세대가 사는 세상과 관련돼서 세상세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뭐 세대에서 세상세 하는 글자도 있고요. 또는 뭐 시대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쓰이고 있지만 원래는 잎사귀가 웅터는 가지마다 잎사귀가 웅터는 모양을 갖다가 펴는 글자다 이거죠. 그리고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의 역할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이것도 음이 섭으로도 익혀요. 예. 저 염화시종, 염화미소. 가서 그렇죠. 마하가섭이요. 마하가섭. 이 가로도 익히고 하로도 익히는 글자고. 이렇게 마하가섭이란 부처의 제자예요. 석가의 제자 가운데 마하가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석가가 연꽃을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자 그 뜻을 알고요. 미소를 지었다고 해서 그 염화미소, 염화시중과 관련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갖다가 중국에서 이렇게 한자로 표기했는데 읽을 때는 이걸 마하, 가섭 이렇게 있거든요. 섭자이 섭자.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불분명해서 그런데 중국의 바둑기사 가운데 서비평인가? 그 사람이 일자로 쓴 것 같은데 우리말로 그냥 읽을 때 서비평 이렇게 있죠. 석금령이라는 그 옛날 공산당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까지는 모르고요. 우리 선생님이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뭐요? 석금령. 섭금 문화대혁명 때. 예, 그 칼금자에다가 염자. 모르겠어요. 뭐 저는 그분에 대한 관련된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요. 누군지 잘 모르겠고 마하가섭 정도만, 아니 서비평 정도만. 하여튼 섭으로 익힌데 섭이 그러니까 엽이 섭으로도 익힌데 섭의 음의 변화를 두면 접이나 첩으로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접이요 접. 나비접자. 타마봉접 뭐 할 때 쓰이는 글자죠. 꽃을 찾는 벌과 나비를 뜻하는 거예요. 저병을 때 쓰는 글자예요. 저병. 수영에서 버터플라이. 나무가 날개 짖은 것처럼 헤엄치는 영법을 갖다 접영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접시할 때 쓰이는 접자예요. 접시접자. 창접자라고도 하고 창, 나무로 만든 창. 또는 접시라는 뜻으로 또 나무로 만든 접시라는 뜻으로 대접 뭐 할 때 쓰이는 거지. 또는 남의 말을 엿들어요. 그래서 말씀 원자를 붙였는데 염탐할 그렇죠. 염탐할 첩이요. 간첩을 때 쓴 거지. 첩자 뭐 할 때 쓴 거지. 방첩 부대 뭐 할 때 쓴 거지. 그다음 글씨판첩이요. 글씨판첩인데 뭐 보첩 뭐 이럴 때 쓰이는 글자죠. 그렇죠. 청첩장 할 때 쓰는 글자예요. 글씨판첩이라는
한데 조각편전 나무 조각과 관련돼 가지고 글씨를 쓰는 나무 조각이죠. 예. 그래서 그 청첩장 하면 그게 이중으로 표시하는 거라고 청첩으로만 해도 그게 맞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던데. 그러긴 해도 이제 워낙 장을 붙여 쓰는 말이 일반화됐으니까 무궁화 꽃 트는 것처럼요. 족발도 입이 한정된 거예요. 족발도 족발도 표준어로 그냥 족 크지 않고 족발 무궁화 꽃 쓰듯이. 자, 그래서 이 나뭇잎 엽자가 지금 음역화라는 걸 자르는데 그런데 입성자 비읍자가 잘 탈락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섭이 서가 될 수도 있고 뭐 처가 될 수도 있고 뭐 흔한 얘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는 그런데 섭이 서가 됐다가 다시 입성자 니을자를 붙여가지고 이 몸이 탈락이 돼 이렇게 이게 세상세자가 세라는 의미에서 이 몸이 하나 탈락되면서 유성음이 니을자가 달라붙은 경우가 한자에서 많아요. 그래서 설까지 와요. 설. 근데 물가에 있는 흙, 물속에 있는 흙 같은 걸 친다고 해서 칠설자예요. 칠설. 저 오늘 오면서 보니까 흥인집은 옆에 막바로 청계천 사실은 고백한 건데 흥인집은 막바로 옆에 청계천인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수업 때문에 오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지난주에 수업 끝나고 동대문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동대문에서 내가 막바로 거기 가서 청계천에서 쭉 을지로 이것까지 운동삼아서 걸어갔는데 오늘도 오면서 봤죠. 거기가 흥인집은 옆에 막바로 청계천인데 거기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오간수문이 오늘 봅니다. 오간수. 근데 이제 여기다 다리를 졌으니까 오간수문을 오간숙교로 해서 이제 다리 이름을 볼 때는 오간숙이라고 하는데 이 오간숙에다가 저 영조가 휘장을 탁 치고 앉아가지고 저 뭐예요? 경복궁 뒤에 산이 뭐예요? 북악산이잖아요. 북악산이고 그 옆에 산이 인왕산이고 그러죠? 요 계곡에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걸쳐서 중량천을 만나가지고 한강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청계천이 인왕산에 이게 수성된 계곡이 있고 수성동 계곡이 있고 잘하시네. 계곡이 있고 여기가 백운동 계곡이고 백운동 계곡인데 저 청계천의 발원지가 그냥 오간수문이 이 정도 있다고 뭐 해야겠죠. 이 정도. 발원지가 백운동 계곡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물이 흘러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조선시대 때는 청계천이 한양이 중심이에요. 오늘날은 한강이 중심이 돼 있지만 오늘날은 강북 강남에서 이게 한강인데 중량천이고요. 조선시대 때는 청계천이 한양이 중심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사대물을 쌓아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막 산에 가서 땔감을 떼다 쓰고 그러니까 남산은 못 건드려도 땔감을 그냥 민둥산이 되고 보니까 비가 오면 막 물이 토사가 막 휩쓸려 내려와요. 그러니까 청계천에 쌓여. 그런데다가 임진왜란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도성에 많이 몰려들어 살고 그러니까 그게 돼요. 생활호수들이 막 고여 있고 냄새가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조가 오간수 문에다가 휘장을 탁 치고 도성 사람들을 한 20만 명을 하루에는 막 20만 명씩을 불러내가지고 준서를 해요. 준서를 깊이 파가지고 쳐낸다고 해요. 칠설자 흙을 치워내는 거야. 그래서 물기를 트는 거예요. 물이 잘 흐르게끔. 그래서 물기 잘 흐르게끔 하는 것이 10개자에다가 내천자잖아요. 물기를 열어주는 거야. 배천에서 용난다. 배천이 그래서 나온 말 아니에요. 그때 준설의 설자가 바로 이거예요. 준설선.
이제 한강에 요즘은 한강에 보면 가끔가다 배가 떠 있어. 뭐냐면 그 속에 토사를 긁어내기 위해서 그런 배를 갖다 준설선이라고 한 거리. 그때 쓰이는 설자. 그래서 음이 달라졌지만요. 할 때가 준설이라는 설자에 쓰인 글자고 이 설자처럼 요 글자에다가요. 물이 이렇게 달라서 있으면은 이게 셀설자예요. 셀설자. 물이 샌다고 해서 셀. 누설하다. 비밀을 누설하다. 물론 셀설자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끌레자를 갖다 바꿔서 끌레자로 이렇게 해요. 끌레자로 바꾸세요. 끌레자 이렇게 써줘야지 이렇게 해요. 이거 붙여서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붙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주선의 생기를 끄는 모양에서 먹습니다. 이렇게 쓰이고 또 이음 그대로 쓰이는 글자 가운데 채널 세자가 있죠? 조개 필자는 재물과 있는데 재물을 주고 살집을 갖다 세를 낸다고 해서 세내는 세자. 월세물 때 쓰는 글자. 근데 세를 갖다 낼 때 그 달이 맨 첫날이 되기 때문에 초하루 석자를 써서 사골 이렇게 한자로 쓰는데 읽을 때는 우리말에서는 사글세로 읽어야 돼요. 이 표준어는 이미 사글세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간에 세상세자가 열십자하고 해도 설문에서는 표현했지만은 열십자는 상관없이 초목이 싹이 움천한 모양에서 나온 글자고 그걸 갖다가 분명히 나타내 준 글자가 다시 나무 목자를 붙여서 쓴 이 글자인데 이 글자는 내리야 잎사귀 엽자하고 같은 글자예요. 그대로 해서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초들을 붙였고요. 그 잎사귀 나뭇잎 엽자가 나비접자 창접자, 염탐할 첩자, 글씨판 첩자, 칠설자에서 음역하는 거예요. 칠설자의 음에서처럼 물이 달라붙어 이렇게 써도 이것도 설인데 물이 샌다고 하는데 누설할 때 쓰는 설자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글자가 똑같은 세상세자하고 똑같은 세뇌세자도 세상세자가 음역하는데 다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둬야 될 글자예요. 그래서 이참에 이런 글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워볼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금방 보고 왔는데 잊어버렸어요. 성하던 자. 큰일 났어요. 되돌아서 잊어버린다니까요. 시간이 좀 걸려도 일단 닦아놓고 몸이 성하다는 뜻의 글자에 몸이 성하다. 그래서 몸이 성하다는 뜻과 관련이기 때문에 몸과 관련이 되어야 되는데요. 몸을 뜻하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야? 몸신자? 몸신자? 몸신자 옛날 글자가 바로 이렇게 표현돼서 이렇게 배가 연결돼서 이렇게 표현되고 나중에 선이 추가되기도 하는데요. 그냥 최초에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요걸 갖다가 반대로 돌리면요.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요거 핵을 갖다 생략한테 집어해줘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몸신자를 갖다가 방향을 바꿔놓은 글자인데 몸을 돌릴 은이라는 글자예요. 이렇게 왼쪽으로 향한 나란히 있는 두 사람이나 오른쪽을 향한 두 사람 원래 똑같은 글자인데
왼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오른쪽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똑같이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따르다는 뜻이 글자. 근데 요 글자는 이렇게 써서 따를 종자가 되고 요 글자는 따르는 두 사람을 놓고 서로 비교를 한다고 견줄 비자가 되고 원래는 이 글자나 이 글자는 똑같은 글자지만 방향을 달리해서 다른 글자가 된 것처럼 요 글자나 요 글자는 똑같이 몸을 표현하는 글자인데 여기서 정의화된 요 글자는 몸 비자가 되고 여기서 정의화된 글자는 몸을 돌리론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 형태가 더 달라붙었네. 몸을 돌리는 점이. 옛날 글자를 보면 손에 도구를 들고 있는 형태예요. 손에 이렇게 도구 같은 걸 들고 있는 형태인데 저쪽은 도구 같은 걸 들고 있는. 근데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몸신자가 사실은 본래 뜻이 에베다의 뜻이잖아요. 에베다. 에벨신자 아니에요. 근데 애를 가지면은 몸을 소중했다서 몸을 뜻하는 글자가 되고 에벨신자는 다시 뭐요? 백임역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다가 다시 음역할자를 바꿔서 떼신자를 바꿔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에벨신자? 원래 이게 배가 강조돼서 알 수 있어요. 아이를 베고 있는 몸을 갖다 표현했는데 몸의 뜻으로 쓰이다 보니까 애를 벤다는 뜻의 글자는 겐짐자를 한 번 더 붙이고 후대로 우리가 다시 몸신자보다는 떼신자로 바꿔서 오늘날 에벨신을 하고 있는데 이 글자를 써서요. 같은 글자 이것도 내게 에벨신이요. 근데 이 글자를 더 많이 쓴다 이거죠. 글자인데 이 글자도 그러면 아이를 뵌 사람의 모이인데 아이를 뭐 뵈면 아무래도 몸에 신체 변화가 생기고 변화가 생기면 몸에 대해서요 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또 몸에 문제가 더 변화된 몸이니까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아이를 갖고 있는 여자 몸을 성하게 치료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손에 도구 같은 걸로 뼈처럼 도구. 옛날에는 아이를 갖다가 죽은 일들이 많았어요. 아이도 많이 죽었어요. 낳는 과정에서. 낳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는데 옛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염된 아이를 할 때 탯줄 자를 때 오염된 걸로 이렇게 자르면 그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나중에 알아서 이제 가위로 자른다고 하면 가위를 불에다 달고 가지고 소독이 가지고 자른다거나 산모가 이빨로 이렇게 자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사망기를 뿌렸지만은 최초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오염돼서요. 탯줄이 오염돼서 죽기도 하고 많이 했다 이거예요. 지금 뭐 그건 아예 원래죠. 이건 이제 산모의 몸을 치료하는 과정 뭐 원래였던 제가 드시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성하다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이 글자는 다시 괴로워할 논자예요. 마음속으로 괴로워한다 이거죠. 괴로워한다는 뜻 외에요. 이 괴로워한다는 게 마음속에서 속에서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그게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은근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이게요. 괴로워하다 괴로워할 은근할 뭐 괴로워하는데 마음속으로 은밀히 갖고 있는 생각인데 마음속으로 은밀히 갖고 있는 생각 관련되다 보니까 은근할 은이라고 하는데 이 은근하다 할 때 쓰는 은자가 바로 이거지. 은근하다 할 때 쓰는 은자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근데 요 글자만 드라마 성하로 한자가 음역할 하고 있으니까 요 글자만 개고시고 요 글자가 나라 이름으로도 쓰인다는 것도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나라 이름은 자 원래는 상나라라고 했는데요. 상나라라고 했는데 이 상나라를 쓰기를 규제했잖아요. 장사상자잖아요. 이게 중국의 역사시다가 하, 은, 주 이렇게 흔히들 얘기했는데 은 대신에 상이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 상. 왜 그러냐면은 은은 상나라의 마지막 수도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많이 알고 있는 게 한자는 사람들은 각골문이 은나라의 수도인 터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거 은나라고 보거든요. 터자를 써서 그게 마지막 수도인데 그게 이름으로 바뀐 거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수도가 다 공명으로 지칭되는 나라가 예법이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런 것처럼 수도가 나라 이름으로 쓰이는 건데 원래는 상이고 이 한나라 주나라에 의해서 상나라가 망한데 이 사람들이 유민들이 장사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사의 뜻이 됐는데 그걸 주나라에서 비하시켜서 일부러요 의도적으로 국명으로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쓰기를 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이라고 하냐 상이라고 하지 않고 은이라고 오늘날 쓰는 경우가 예법이 있죠. 제가 그 나라 이름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로 넘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덜손자예요. 덜손자인데 덜손자는 글자를 분석해 보면 두 개의 자소로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여기서 제방변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제방변은 손수자가 바뀐 글자죠? 네. 사람의 손. 자, 제 손을 지금 더러지다도 희생을 해볼게요. 분명하기 위해서. 문자가 되기 위해서 선이나 점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거기서 바로 이런 글자가 나오지만 반듯하면서 이런 글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도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죠. 근데 왜 손수변 안 그리고 제방변? 근데 글자 자체의 형태가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제주자체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글자 이게 혼자서 쓰이는 글자가 항상 어떻게 돼요? 글자 곁에 붙는다 이거죠. 네. 글자 곁에 이렇게. 그래서 겹방자를 쓰면서 항상 왼쪽이 쓰인다고 해서 왼쪽이 쓰인 명칭 별 붙여서 제방변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이 방이 양에서 나왔다. 제자 모양에서 나왔다. 제양변이 제방변으로 와변됐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제자 모양처럼 쓰이는데 변에 쓰인 글자다고 해서 제양변이 제방변이 됐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글자 그대로예요. 제자처럼 쓰이는데 심방변처럼요. 마음심자가 이렇게 쓸 때 심은 심인데 글자 곁에 붙는다고 해서 방자를 쓰면서 왼쪽에 쓰는 신명변인데 이건 이제 그 음을 그대로 갖다 썼지만은 이거 글자 자체가 제자처럼 보였기 때문에요. 제자를 갖다 썼다는데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입각해서 그대로 설명드린 거예요. 소방변이었으면 문제들 덜 됐을 텐데. 자, 그렇다는 건 사실 안 보시고 이 글자는 오늘날 인원원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인원원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설문에 대해서는 이 글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물건과 관련돼 가지고요. 물건의 수를 헤아리는 글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자행 분석도 종패 이렇게 분석했네요. 패자의 뜻을 따르고 에우리자 이게 쓰기는 원래 좁게 쓰지만 여기는 크게 쓴 이게 에우리자 아니에요? 에우리자 후대를 오면서 음역글자를 다른 가지 글자를 지어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글자에 권자죠. 근데 나라국자의 뭐 약자로도 쓰이고
있기도 하지만요. 그 위자가 이게 외울 위라는 글자는 위가 음의 역할을 하고 패자가 뜻의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그게 이제 영엉틀이다는 얘기죠. 설명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그럼 요 글자를 제대로 설명은 어떻게 설명하냐? 이 글자의 본자가 이 글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본자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분색이 패자오고 위자로 분석을 했잖아요. 설문이잖아.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것의 형태오고 그 다음에 점자가 쓰여진 글자인데 그걸 그대로 하면서 글자가 복잡 보니까 패의 형태로 바꿔놓은 것뿐이에요. 패자가 아니고 그것의 형태일 뿐이에요. 이렇게 정자를 갖다가 패의 형태로 쓴 글자들이 한자에서는 몇 글자가 더 있는데 바로 고들정자, 여자분들 이름에 많이 쓰는 고들정자가 바로 패의 형태예요. 이게 이 글자도 본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게 소정이란 글자 아니야? 소정 이렇게 소세 중국에 가면은 이게 의식 같은 걸 행할 때 사용되는 솥인데 중국에 875kg짜리 솥이 있어요. 삼어무정이라고 해가지고 이 속에 약속의 글들이 새겨져 있어요. 이게 나라에서 천자나 제후들이 의식 같은 걸 행할 때 사용되는 솥이에요. 그냥 밥에 먹는 솥이 아니고 의식 같은 걸. 그래서 이 솥을 천자나 제후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 솥을 쓰면은 소정자를 쓰면은 왜 필요한 밥에 먹는 솥을 썼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솥의 요 기대기 부분이요. 이 기 부분 이게 기대기 부분을 나타내는 게 솥기 현자야. 솥기 현자. 요 기 부분이 여기 혼자의 부분. 이게 가끔가다 사람들 이름에서 솥기 현자를 볼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솥도 아니고 그 솥의 기 부분만 나타내는 글자를 썼는지 궁금한데 이걸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처럼 이걸 다루는 사람이 천자나 제후밖에 없다네. 이걸 두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천자나 제후야. 천자나 제후의 지위와 관련된 글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예전에 대통령 가운데 노무현 할 때 쓴 현자의 글자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름에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이 들어있다는데 김영삼, 김대중 이런 이름들 보면은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이름자로 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이제 그 제가 뭐 경감부에 시킨 설명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야. 어쨌든 간에 바로 그 솥이 이렇게 달라붙는데 그 솥정자가 음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복자가 달라붙는데 신결을 갖다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결을 드러내면 목욕제기하고 거듭 마음을 가지고 의식을 행해야 돼. 그래서 이게 곧다란 뜻이 거기서 나와. 고들정자. 근데 이 글자가 복잡하니까 호대로 보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여기에 약속의 글들이 새겨졌는데 그게 법칙과 관련돼 있어요. 법칙, 나라의 법칙과 관련돼 있어요. 법칙 직자도 이게 법칙 직자도 원래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게 조개 패자가 아니고 바로 소정자를 간략해 놓은 거예요. 이게 원래 소정자. 그런데 칼이 달라붙었는데 여기다가 약속의 글들이에요. 그 글을 갖다가 이게 이런데 새겨진 글이 뭐냐면은 이게 의식을 행할 때 쓰는 솥이라고 했죠. 의식을 행할 때 사용되는 물건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이면요.
종효종, 악종, 악기, 의식을 행할 때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1호가 뭐예요? 종묘 재리악이잖아. 무형문화재 1호를 종묘 재리악이잖아요. 악, 음악. 그 음악을 시작할 때 사용된 게 종이요, 종. 옛날 사람들이. 예. 금성옥진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일의 시작과 마침을 뜻하는 말이 금성옥진인데 집대성어는 그것과 관련돼 있죠. 이 금이 종이요, 종을 말하는데 종.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악종이죠, 악종. 종묘재력이 있어요, 악종. 여기 옥은 경이요, 경. 옥돌 관련된 경세경 있죠. 편종, 편경 같은 걸 쳐서 음악을 시작하고 편경을 쳐서 음악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걸 금성옥진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시작할 때 사용된 종인데 그 종과 이 정, 소정이요. 정이 아니고 소정. 소정인데 소정자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쓰지만은 이게 세부치로 만들어져요. 청동과 같은 세부치. 그래서 세금자를 붙여서 이렇게 써도 소정자야. 똑같은 소정자예요. 여기 종이나 이 솥에 새겨진 글을 갖다가 종정문이라고 그래요. 종정문. 물론 오늘날 이걸 잘 복잡하니까 그냥 세금자 빼서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그걸 종정문이라고 그래요. 종정문. 종정문이라고 하고 이 종정문을 줄여서 두 글자로 쓸 때 금문이라고 그래요. 금문. 금문. 세금자 두 개 다 세금자가 달라붙어 있으니까 금문. 세부치에 쓰여진 글. 우리 책에서 두 번째로 나온 글자들이 금문 아니에요. 가까운 다음에 볼 수 있는 문자 금문. 자, 그 금문이 바로 여기에 새겨진 법칙 관련된 글들이에요. 이 금문이라는 것이 종이나 정에 새겨진 글인데 이게 이제 정에 새겨진 글이죠. 금문. 금문에 새겨진 글 내용이 법칙 관련돼 있어요. 법. 그래서 솥 같은 데 새겨진 약속의 글과 관련돼 가지고 칼로 새긴 약속의 글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법칙이라는 뜻의 글자인데 호재로면서 어떻게 돼요? 글자가 복잡하니까 원래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개 패자가 아니고 그것의 형태일 뿐이에요. 정자를 바꿔는 그것의 형태. 이 삼호무정 같은 경우는 875kg이라고 했는데 여기 조그마한 것도 있어요. 여기 정이. 향로같이 조그마한 거. 향로같이. 이거 두 손으로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들 수 있어요. 항우가 이런 의식의 사이는 무거운 이 솥을 들어서 트라장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항우가 항우 장사라는 말의 장사 소리가 이게 항우가 이 솥을 들었기 때문에 장사 소리를 들은 거라고. 아무도 들 수 없는 이 무거운 솥을. 근데 이제 조그만 것도 있어요. 두 손으로 들 수 있는 조그만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솥정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두 손으로 이렇게 두 손과 관련된 글자인데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여기서 나온 글자 두 손으로 얘를 갖춰서 지금 들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해요. 여기에 이렇게 쓰이는 이렇게 세 개를 들어가야 돼요. 두 개를 들어가면 안 되고 세 개를 들어가는데 여기 조개패자가 변형된 형태라고 생각해야 돼. 그게 여기 나눠진 형태를 이렇게 반드시 두 개를 내는 거야 지금. 그게 뭐야? 하나, 둘, 셋이잖아 지금. 그렇죠? 이것도 조개패자가 변형된 형태. 이것의 변형된 형태예요. 정자를 조개패자처럼 했는데 거기에 요 두 획을 이렇게 펴는 거야 지금. 조개패자에서 요 획을 이렇게 펴놓은 것이 바로 여기의 것이라고 해요. 두 손으로 이게 의식의 사용인데 도구인데 예모를 갖춰가지고 재단에 올린 모양에서 갖추다는 뜻의 글자예요. 갖추다. 잠깐만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인원원자에 이게 소정자가 가려봐야 됐다는 걸 이 다른 글자를 통해서요. 고들정자나 법칙자나 가출구자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것도 지금 같은 경우고 여기 네모난 형태는 뭐냐면요. 이 솥에 동그란 솥이 원정도 있고 반정도 있고 그래요. 입구가 둥그런 원정도 있고 네모난 방정도 있어. 정원정인데 입구가 동그란 형태인 원정도 있고 네모난 형태인 방정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게 속기를 이렇게 보여요. 여기는 근데 어떻게 돼요? 다리가 이게 4개야. 평정은 네모난 형태도 있어요. 네모난 형태. 그 다리가 4개고 여기는 다리가 3개예요. 그게 정족지세라는 말은 사실은 세 개, 이 원정과 관련돼서 3개. 이 3개가 4개보다 더 안정된 형태를 취할 수 있어요. 다리 4개는 바닥이 골지 않으면 어디가 하나가 떠가지고 움직여. 근데 다리 3개는 어떻게 바닥에 고르지 않아도 울퉁불퉁해도 딱 3개가 딱 바닥에 맞물린단 말이에요. 그 3개가 더 안정 형태예요. 지금 사실은. 다리가 만들 때 어떻게 돼요?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만드는데 바닥에 고르지 않으면 하나가 또 떠가지고 움직인다니까 결국은 덜썩덜썩해져. 그러지만은 이거 바닥이 좀 고르지 않아도 딱 3개가 바닥에 딱 밀착이 된단 말이에요. 네모난데 소정자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요. 아니 그게 나 잘못 생각한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모나게 다리가 특히 이제 손정자가 여기 부분이 내려온 선들이 우리 선생님이요. 그렇게 의심나면은 잘 의심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박물관에 가서 딱 보는 순간 소정자가 너무 생각나는. 네, 다리가 이렇게 내려온 핵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다리 4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갖다가 요걸 갖다가 거시기로 생각해야 돼. 이렇게 이게 하나의 핵이 이렇게 요 부위가 하나의 핵이에요. 가운데 것이고 나머지 것이 이렇게 된 게 이렇게. 원정에서 가운데 다리가 있고 이렇게 할 때 요것이 요 핵이라니까 요 핵. 그 나머지 것이 이렇게 펴는 거죠. 그리고 몸체를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하나의 다리이고 이거 하나의 다리 부분이야. 이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끄덕일 거야. 아직까지는 4개로 본 사람 3개로 보기에는 시간적으로는 얘가 아직 고개를 끄덕일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4개를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제 고문자 여러 고문자를 보니까 원정을 표현한 거지 방정을 표현한 게 아니야. 자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얘기가 자꾸 다른 쪽으로 했지만 그래서 이게 방정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다 원정이야. 대부분이 원정. 그 원정이면 위에가 입구가 동그랗다고 있죠? 그 동그란 입구를 갖다가 이렇게 펴는 거야. 이렇게. 이게 동그란 걸 문자로 나타낼 때 동그랗게 펴놓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동그란 형태를 네모나게 이렇게 펴는데 그게 입구에 동그란 형태를 펴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게 둥근 솥을 갖다 나타낸 거야. 둥근 솥을 나타낸 거야. 이게 원래 이게 이 둥글다는 뜻. 그래서 이걸 다가 원래는 둥글다의 뜻이야. 둥글다의 뜻. 둥근 솥을 나타내.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솥을 세는 단위로 이게 쓰였어. 솥을 세는 단위로 쓰이고 나중에는 사람을 세는 단위로까지 쓰이게 되면서 인원을 뜻하게 되자 둥글다는 뜻의 글자는 자기 뜻은 그래 너 그러면 사람 세는 단위로 써라 이거예요. 나는 더 큰 집 짓게 산다. 동그란 형태를 글자 곁에 동그란 형태를 한번 더 붙였어.
동그라미 형태를 더 붙이면은 그것을 또 반듯반듯하면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형태를 한번 더 붙였네. 그래서 둥글다는 뜻의 글자는 다시 이렇게 쓰자니까. 이 둥근 형태 대신에 겉에 둥글다는 뜻을 하나 더 붙였다고. 그래서 이 결국 둥글다는 뜻의 글자는 이 둥그런 자 이 글자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고 숨차. 어렵다 하세요. 선생님 마스크 빼시지 마스크 말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에어싼 형태가 이게 사실은 둥글다는 것을 갖다 둥근 걸 이렇게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둥글다는 뜻의 또 다른 글자가 단자가 있잖아요. 둥글단자. 요것도 이 네모난 형태에서 동그란 형태를 네모나게 이렇게 펴는 거예요. 에올리자가 아니고 둥그런 형태죠. 둥그런 뜻. 자, 그래서 이런 원자 오고 여기 이런 원자 오고요. 여기 이런 원자 오고 둥그런 원자가 서로 분호가 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이런 원자는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위해서 이제 음역하는 글자가 있는데 그런 글자로서요. 일정하게 고르게 나는 소리와 관련돼 있어요. 문학 작품 시 같은 거 쓸 때 고르게 나는 소리와 관련돼 가지고 운운자, 운율, 뭐 운자 일정하게 소리 나는 걸 갖다가 한시에서는 끝에다 갖다 붙여요. 절구시에는 이삭구에 끝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율시에서는 1, 2, 삭구에다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한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 사람은 쓰는 데서 끝이지 않고 읊어요. 읊을 때에 리듬감을 갖기 위해서 일정하게 고르게 나는 소리를 딱 오원절구시에는 이삭구에다가 오원절구 신체 구천문이요 묘사 뭐지 여수당 무정문시 신체 구천문이요 문 요산 중지리 전성 공기고 지적 원운지 근데 이렇게 지가 이렇게 이삭구 이게 마지막에 운자가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게 운자를 갖다가 끝에다가 이렇게 맞추는 이게 시를 아무렇게 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한시 같은 걸. 뭐이죠? 정지상이 쓴 시, 그 송군. 예. 우헐장제 초색타하니 송군남포 동비가라 우헐장제 초색타 그 다음에 대동강수 하시진이요 별루 년엿 첨롭 파라 해갔는데 1, 2, 4구가 운자라고 했잖아요. 우헐장세 초색타 아로 끝나고 그 다음에 송군남포 동비가 아로 끝나고 별루년엿 첨롭파 아로 끝나고 다 어떻게 돼요? 다가 파 해가지고 마지막 문자가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아이고 숨차다. 알아요. 이렇게 끝을 맞춰주는 거 운자 거기 고르게 나오게끔 한다 이거예요. 우는 자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운자예요. 언덕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는 운인데 떨어지는 운자. 떨어지는 운자고 안경 좀 벗고 이제 마스크 좀 벗고 올게요. 예, 벗고 하십시오. 공간도 넓고 그러니까 이제 자 그렇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덩어리를 운석이라고 그러죠. 예. 운석을 뗄 수 있는 운자예. 그 다음에 죽을 운자예. 죽을 운자. 죽을 운자 뼈 앙상을 다 붙여가지고 어디 있어요? 운명이란 말에 쓰죠.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운명을 달리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 틀려요. 운명을 달리하다.
운명이라는 게 목숨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목숨이 죽은 걸 달리 여기면 살았다 그 얘기 되잖아. 그러냐? 근데 왜 운명을 달리했다고 표현을 해요? 죽음과 관련된 말 가운데 유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명. 그 갈림자 저 세상을 말하는 거이고 이게 밝은 세상. 저 세상과 밝은 이 세상을 달려온 거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간 거야. 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맞아. 이때는 유명했다 하면 안 돼. 유명을 달리했다가 해야 돼. 밝은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유명을 달리했다는 표현은 맞는데 그 달리했다를 운명과 유명이 미음자가 똑같잖아. 그리고 앞에도 이음자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비슷한 말인 것처럼 그러니까 유명을 달리했다를 운명을 달리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 사람들이. 근데 유명을 달리했다는 맞지만 운명을 달리했다는 그냥 운명했다 해야죠. 운명했다 했다는. 근데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서 자꾸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문들을. 큰일이야 큰일. 그래놓고 한자 뭐냐고 하냐고 혼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자기가 틀린데 틀린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줄을 모르고 있거든. 또는 혼으로 쓰이는 글자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 이렇게 속도자 흙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이거 어디 쓰냐면은 피리지자 뿔범사자가 음역할을 하고 대나무로 만드냐 이게 뿔범사라는 글자인데 갈마들 채자에 이런 데서도 음역하는 글자죠. 뭐 해당 글자인데 우리가 저 형제간의 분란을 갖다 뜻하는 말이 그동안에 많이 했죠. 조조 관련돼 가지고 칠보시에 나오는 자두연기 이게 형제간의 불화를 뜻하는 사자성어잖아요. 그죠? 근데 형제간의 우애를 뜻하는 사자성어가 이거예요. 형제간에 우애를 뜻하는 서로 상대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문제 상어가 간혹가다 공무원 시험 이런 데서 볼 수 있어요.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말이니까. 이게 피리지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피리하고 조화를 먹과 피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이걸 불면 동생이 이걸 불어서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글자인데 이게 나팔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한자를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민하는 게 가르치는 사람이 질나팔을 부르는데 이 질나팔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질나발이라고 해야 돼요. 질나발. 이게 나팔과 나발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국어 우리 국어에요. 한글 맞춤법 표기안에 보면은 나팔과 나발을 서로 구분해서 쓰라고 되어 있어요. 전통적으로 국악에서 사용되는 것은 나팔이고 서양에서 들어와가지고 사용되는 금관악기, 트럼펫 이런 것들 그것은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팔과 나발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한테 아군들이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막 북을 치고 나팔을 불었다 막 이런 글을 쓴 사람도 있어요. 소설가들이. 나팔이 아니고 나발을 불었다고 해야 돼요. 나발. 왠지 나발 그러면 욕하는 것 같아요. 나발거리다 뭐 이런 말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나팔을 입에다 대고 불잖아요. 나발을 입에다 대고 부르는데 악기 대신에 술병을 갖다가 들고 꾹꾹 마셔. 그러면 병나발을 부르는 거예요. 병나발. 이 글자가
나팔 나자에다가 나팔 팔자, 이펄리 팔자인데 이게 저 산스크리트 고대 인도에서 중국에 전해되고 중국 사람이 나발을 갖다가 한자로 이렇게 이 글자를 갖다가 표현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 라바로 읽어요. 라바로 읽어요 이걸. 그거 중국 그러니까 인도에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서 말이 들어오면서 라바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나발에다가 비음을 추가해가지고 유성음 리을 추가해가지고 오늘날 이 나발로 우리나라에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부르는 악기는 나발이야 나발. 그리고 이제 서양과 교류하면서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쓴 악기는 나팔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나팔과 나발도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구분 않고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 한자 가르치는 사람들. 정확히 가르치지 않고. 자, 우리 선생님 이참이면 나팔과 나발도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이 글자는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역 발자를 바꿔가지고요. 이 질나발 훈자예요. 나팔이라고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달